여러분, 개발이 항상 희망일까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공장이 세워지고 도로가 깔리고 투자금이 쏟아질 때 그 끝은 언제나 성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른 돈, 더 큰 자본이 마을을 파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마을을 자원기지로 여기고 들어왔다면요. 만약 처음 맞이한 진짜 친구가 조용히 떠나고 그 빈자리를 속도와 통제가 채워간다면요. 이 이야기는 사막 한복판에서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할지를 고민했던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때론 외로웠고 때론 위험했지만 그 끝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발 이야기, 그리고 진짜 자립의 의미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막에도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저는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해가 뜨거운 돌 위로 쏟아지듯 내리쬐고 흙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는 이곳 엘카디에서 변화란 꿈이 아닌 착시처럼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질문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살아오며 마음속 깊이 묻어둔 희망의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쉐이다 바슬이라고 합니다. 모로코 남부의 작은 도시 엘카디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은 여러분께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저라는 사람보다도 엘카디라는 이 땅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더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 고향 엘카디는 늘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사막과 마을 사이에선 시간도 숨을 죽이고 지나가는 듯 했죠. 그러던 중 3년 전 이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 밑에서 뭔가가 나왔다는 얘기였죠. 누군가는 검은 물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신의 광물이라 불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리튬과 코발트였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드론 현대기술의 핵심이라 불리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이방인 몇몇이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마을 주변을 둘러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저는 그저 아이들과 나무 그림을 그리고 모래 위에 알파벳을 쓰며 조용히 살아가던 교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회관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기술협력단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이들이 마을 어른들 앞에서 펼쳐든 프레젠테이션엔 저희가 익히 알던 개발 사업과는 전혀 다른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공동개발, 환경 친화적 채굴, 지하수 보존, 기술 이전 같은 단어들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개발이라면 다 똑같지 않냐는 말도 있었고 외국인들이 마을의 것을 가져가기 위해 들이는 쇼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한국기술협력단의 단장님이 조용히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려면 아이들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통역을 맡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환경교육 수업을 만들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 옆에 교사 외의 타이틀이 붙었죠. 통역사, 조력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를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신기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폐광 인근에 설치된 공동채굴 훈련소에는 우리 마을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러 모였고 한국팀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현지인들과 함께 결정했습니다. 공청회, 현장 시뮬레이션, 안전교육, 심지어 식사 메뉴까지도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생소하고 또 낯설 정도로 정중했습니다. 한국팀은 늘 질문했어요. 이건 괜찮으세요? 이 방식이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라고요. 단 한 번도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익의 절반을 마을 개발에 재투자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실제로 기술학교 설립 계획서와 예산 집행표가 투명하게 공개되자 서서히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과학실험 도구를 갖게 되었고, 여성들은 생활기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단순한 돈의 유입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 역시 점점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원을 캐는 법뿐 아니라 그것이 마을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고 어른들조차 그 아이들의 질문에 놀라워했습니다. 샘, 왜 우리는 물을 아껴야 해요? 이 자원을 다 캐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라고 묻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개발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마을 외부에서는 한국기술협력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커져갔습니다.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기회를 날리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고, 그 틈을 타고 또 다른 손님들이 엘카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다른 옷차림, 다른 언어, 그리고 아주 다른 방식으로 마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때의 공기, 그 눈빛, 그 회의장에서 나눴던 조용한 약속들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저희 마을이 처음으로 외부 세계와 동등한 입장에서 손을 맞잡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후 벌어질 수많은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왜 그런 이상적인 협력은 오래가지 못했을까? 그 뒤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엘카디 마을의 다음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기술협력단이 마을에 머문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저는 그들과의 작업이 단순한 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 자본도 줄 수 없는 사람 대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그들을 경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통역을 맡게 된 것도 영어를 조금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고, 그들 역시 저를 지역 조력자로 여겼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에는 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기술협력단에서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셰이다 씨,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은 단순한 통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시선으로 이 마을을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속에 어떤 불씨가 피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단지 도움받는 쪽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 즈음 마을 아이들 사이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업을 끝내자마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교실 구석에 남아 제가 쓰는 PPT 슬라이드를 들여다보곤 했어요. 샘, 저 한국 아저씨가 말한 순환채굴이 뭐예요? 하고 물어오는 아이도 있었고요.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엘카디의 미래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주민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술훈련소에 참여한 청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뭐 하나 생기면 나가겠다는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배워야 해요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이 작은 훈련소가 단순한 기술 이전의 장소가 아니라 마을의 자존감을 키우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지하수 보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였어요. 이전까지 저희 마을은 마실 물조차 외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기술단이 간이 지하수 센서를 설치하고 수분 보존 토양 기술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저희는 물의 순환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죠. 주민들 스스로가 모래의 색깔과 습도를 관찰하며 지하수 사용량을 조절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 자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저는 아이들만 보면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을 전체를 바라보게 되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의 삶도 바꿔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변화는 아마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을 거예요. 특히 제 오빠 하킴은 이런 제 모습을 낯설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킴은 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는 이상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오늘 저녁 먹을 빵이 필요해라고 하던 그 말,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상은 밥이 되지 않지만 이상 없는 밥은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더운 여름과 모래바람을 견디며 기술단과 함께한 시간이 지나자 마을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행정적 절차는 느렸고 어떤 주민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며 냉소를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방식이 정답이라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도전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쌓아온 신뢰와 교육, 그리고 자립의 씨앗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부터 엘카디는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술단과의 협력은 점차 마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막의 모래바람에 파묻힐 듯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 눈빛, 회의에서의 태도, 심지어 아이들이 손에 쥐고 다니는 작은 책자 하나까지 그 변화는 확실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엘카디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기술단이 제안한 엘카디 지속 가능 개발 로드맵이 마을 회의를 통과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채굴이 아니라 향후 10년간의 발전을 담은 거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가 마치 하나의 헌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기술단은 단장 조영한 씨를 중심으로 교육, 자원관리, 고용훈련, 보건 시스템까지 통합적인 그림을 그렸고 이를 마을 대표들이 손을 모아 승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서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작고 조용한 순간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함께 축하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어지던 평화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외곽에 정체불명의 트럭들이 들이닥치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대개 밤늦은 시간에 나타났고 대형 장비를 실은 차량들은 엘카디 외곽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주민 몇 명이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을 땐 정부 허가를 받은 조사팀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이상하게도 그들은 현지 언어도 프랑스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통역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묘하게 제 말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처음 들리기 시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진룽광업. 중국 국영기업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마을 주민들에게 외부에서 돈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에게 무상 물자가 배포됐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마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던 사람들 중 몇몇은 갑자기 침묵하게 되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새 옷과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오빠 하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킴은 한국기술단과의 개발을 누구보다 응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조차 그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쉐이다. 넌 아직도 그 느린 협력에 희망을 걸고 있니?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하킴을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언제나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저를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견의 차이를 넘어 마을의 운명 자체를 가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마을 청사에 붙은 작은 공고문. 그것은 엘카디 인근 광산의 운영권 재조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원 효율화를 위한 행정명령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기술단의 철수를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기술협력단은 즉시 모든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시설 운영을 중국진lun광업에 이관할 것. 한국기술단 측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영한 단장님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에서 문서를 바라보셨고 그 자리엔 깊은 한숨만 맴돌았습니다. 주민 중 일부는 결국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거야라며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채굴의 주체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처음으로 가치라는 개념을 배워가던 과정을 어떤 권력이 일방적으로 지워버린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단순한 행정명령도 중국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려 했던 모든 노력이 단지 순진한 이상주의로 치부되어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이 그 원칙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설령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진다 해도요. 다음 날 아침 해는 어김없이 사막을 붉게 물들이며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태양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라도 하듯 햇살이 더 강하고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을 전체가 어딘가 낯설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수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교탁 위에 놓인 신문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엘카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발표라는 제목 아래에는 중국 진lun광업의 대표가 지역 행정관과 악수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죠. 한동안 저는 멍하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그 사진 속에서 무언가를 상징하듯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오히려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조영한 단장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로 들어왔고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제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옆에 공장 생긴다던데요. 그럼 학교는요? 진짜 큰 달이 생긴다면서요? 나중에 여기 비행기도 오겠죠? 아이들은 들뜬 표정이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히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묻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누구를 위한 다리일까? 그 공장은 누구의 이름으로 지어질까? 그날 오후, 저는 기술단 숙소를 찾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 정리 중인 장비, 이삿짐처럼 포장된 자료들. 조영한 단장님은 창가에 서 계셨고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셰이다 씨 오셨군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철수하게 되었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래 언덕 너머로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기술단의 트럭이 아니라 중국 진lun광업의 트럭이었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셰이다 씨는 정말 훌륭하게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세상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진 않지요.
더 빠르고 더 크게 움직이는 존재가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이 끝까지 남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너무도 아픈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신념의 싸움이라는 걸요. 어떤 이들은 더 빠른 길을 선택했고 우리는 더 오래가는 길을 택했죠. 기술단이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조 단장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양고기 스튜와 민트차를 사이에 두고 그는 저에게 노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프로젝트 전체 문서예요. 기술 설계, 안전 지침, 개발 모델, 그리고 주민들과 나눴던 약속까지. 언젠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문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서가 아니라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저희 마을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을 곳곳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진룽광업이 주최한 환영 행사가 열리고 있었죠. 풍성한 음식, 음악, 그리고 커다란 현수막. 엘카디의 새로운 미래, 진룽광업과 함께.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고 어린아이들까지 그 광경을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느껴졌던 이질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건 환영이 아니라 유혹이었고 설득이 아니라 조율이었습니다. 이미 조용히 결정된 일들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정교한 연출. 그날 저는 또 한 번의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한다. 한국기술단이 남긴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것만은 절대 잃지 않겠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 믿음을 품고 마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수 센서 읽는 법, 공기 중 먼지 농도 측정법, 지도 읽기, 자원 분포 이해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힘에 대해.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 이후의 공기를 잊지 못합니다. 철의 문이 덜컹거리며 닫히는 소리, 마을 회의실 내에 드리워진 차가운 긴장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슬며시 멀어지는 그 느낌 모두 너무나 생생합니다. 한국기술협력단이 떠난 자리는 금세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 국영기업 진룽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호적이고 축제 같은 분위기로 마을을 환영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와 힘이었습니다. 진룽광업은 첫 주부터 거대한 장비들을 실은 트럭을 보내왔습니다. 도로 포장, 생존기지 건설, 비정기 고용 약속 등 수많은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마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항상 그들의 로고와 커다란 중국 국기가 함께했습니다. 어쩐지 그 국기를 바라보면 엘카디 마을 주민들이 환영받는 손님인지 아니면 정해진 집단에 통폐합 당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는 덤프트럭이 마치 벽처럼 줄 서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는 아이들은 말을 잃었고 파이프를 설치하는 노동자들은 마치 무언가 설치하듯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국팀이 남긴 지하수 센서를 제거하더군요. 제가 다가가 물었지만 그들은 행정명령입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슬쩍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한국기술단 시절 제 옆에서 지하수 교육을 도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끝이라고요? 그 말이 제가 훨씬 더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도와 지속성의 갈등이었죠. 하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공장 하나 고용 약속, 옷, 물자, 돈. 눈에 보이는 것이 곧 현실이라며 이 속도라도 놓칠 수 없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제 오빠 하킴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온화하던 그는 집에서도 정치적 이야기를 꺼렸고
이제는 중국 기업이 열어놓은 일자리 설명회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쉐이다. 넌 너무 이상만 이야기해. 이건 우리 현실이야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념가였습니다. 그들은 엘카디의 자원, 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잃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 중심엔 저와 옛날 기술훈련소 동료 마을 어르신들이 있었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래 지속될 것을 믿었고, 그래서 속도보다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대립은 마을 회의에서 폭발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떠나고 첫 공식 마을 회의. 분명 지금이 엘카디의 방향을 정할 기회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얼굴로 단상 위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엘카디 사람입니다. 누가 왔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응이 왔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공장이 세워져야 우리 아이들이 빵이라도 먹습니다. 우리가 또 미래를 잃기 싫어요. 이야, 쉐이다. 수익 반 재투자 그게 어디 있냐고. 우리 잃는 게 더 많단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우리 마을 온도가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열은 금방 마찰이 되었고 결국 회의는 격앙과 분노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 있는 교사가 아닌 단지 한 사람으로서 이상만 내세우는 사람으로만 비춰지는 자신이 두려웠고 분노했습니다. 그 후 진룽광업은 더욱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매일 조금씩 환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학교 인근에 풍선과 음악으로 포장된 진룽광업 환영존을 설치했습니다. 그 환영존 근처에 가면 한국기술단이 남긴 자료들을 전부 가져가 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도서관 입구엔 한국팀이 제공한 책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 교과서 한 권을 손에 쥐고 앉아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중국 측 보안 총책임자라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쾅 닫힌 문, 그리고 저는 마치 나쁜 짓을 한 사람인 양 조용히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너 쉐이다 바스리 맞아? 그는 묻더군요. 왜 여기 있지? 보안상 문제인데. 그 말에는 저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전 교사라서 자료가 너무 소중해서요.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면 협력하는 편이 좋을 거야. 그날 밤 저는 그 말 속에 삼켜진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입 닥치고 협력하라, 조용히 있어라라는 말이었죠. 2일 이후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중국 아저씨들이 왜 자꾸 여기서 사진 찍나요? 하고 묻자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떨었습니다. 우리 그냥 열심히 공부하자고만 얼버무렸죠. 더욱이 제가 대비하지 못했던 일은 주민들 사이의 변화였습니다. 친중 세력은 점점 굳어졌고 반중한국 지지 세력은 점점 소수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균열이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기술단의 완전 퇴출과 진룽광업의 완전 수용. 투표 전날 저는 하킴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쉐이다, 나도 고민이 많아. 우리 가족 밥벌이가 걸려 있어. 내 말도 이해하지만 현실은 달라. 그 말이 제 심장을 긁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국기술팀이 준 문서들, 안전지침, 자원 분포도 저는 그 문서들을 껴안듯 봤습니다. 이건 단지 문서가 아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다. 스스로 되뇌었죠. 그리고 투표 당일 저는 교실을 비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투표권은 없지만 그 의미는 중요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회관에서 열릴 투표 모니터링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손가락에 찍힌 잉크를 보며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삶은 학생에서 교사에서 활동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투표함이 다 채워지고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찬성이 더 많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앞섰습니다. 엘카디는 속도에 손을 들었습니다. 저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마을 광장의 무심한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걸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은 외형적으로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진룽광업은 개발기념공원이라 불리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평소엔 건초나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터였던 그 자리에 중국식 전등과 인공분수가 들어섰고 곳곳에 기업 로고가 새겨진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처음 보는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것은 마치 이곳은 이제 우리의 것이라는 침묵의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입구엔 진룽보안센터라는 간판도 걸렸습니다. 이름은 평화로웠지만 실상은 감시였습니다. 회의 중 교사들끼리 나누는 대화에도 이젠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는 공용 와이파이가 차단되었고 새로운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외부 교육 자료의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교재나 실험 도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선생님, 왜 요즘엔 우리가 배웠던 환경 수업 안 해요? 그 물음에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우린 그냥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 말을 내뱉으면서 제 입안이 마치 모래처럼 텁텁하게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교직원 중에서도 저를 은근히 피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함께 회의하며 새로운 수업안을 고민하던 이들이 이제는 쉐이다. 너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린 그냥 교사야. 정치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야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들 역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걸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현실을 못 읽는 사람이라는 틀에 갇혀갔습니다. 학교 벽에 붙었던 공동개발 로드맵 포스터는 어느 날 밤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었고 그 자리는 새로운 진룽광업 마스터플랜 포스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채굴 현장에서 지하굴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날 아이들과 마을 바깥으로 식물 채집 수업을 나갔다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채굴 현장 인근 마을 청년 17명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고 그중 3명은 제가 알던 제자들의 형제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룽광업은 빠르게 보도자료를 냈고 예기치 못한 자연지형의 붕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소액의 위로금을 전달하며 사건을 조용히 묻으려 했죠.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는 자연 때문이 아닙니다. 안전 교육도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작업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무사했던 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먼저죠. 마치 저를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기류가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앞에 이상한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너 때문에 망친다. 그 글씨는 낯익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대화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기술단이 남긴 자료들을 분류하고 주민과 나눈 인터뷰 기록들을 정리하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희망을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작고 조용한 환경 동아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아이들은 그 시간만큼은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게 다시 한번 용기를 줬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아이들의 눈 속에 있는 불꽃. 그것은 거짓으로 만든 조형물 속 조명보다 훨씬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들이 빼앗으려는 것이 단지 자원이 아니라는 걸요. 그들이 무너뜨리려는 건 우리가 함께 배운 기억이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고의 충격을 겉으로는 잊은 듯 행동했지만 그 그림자는 모두의 마음속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에서 아이들과 무심코 안전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하던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이 죽은 건 안전 때문 아니에요. 그냥 운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억눌린 분노와 혼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알고 있지만 감히 말할 수 없는 세계에 갇힌 것처럼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갈 때 저를 스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하지 마요. 들으면 안 좋대요. 그 말이 저를 2번 울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이미 세상의 룰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는 점에서, 2번째는 그가 저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는데 골목 어귀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진룽광업 소속 보안팀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집을 보고 있었고 제 시선을 느끼자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에 저의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도 공식적인 명령도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게 충분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은 평소처럼 상냥한 얼굴이었지만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쉐이다 선생, 최근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나 과거의 협력단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우리 학교 방침과 다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줘선 안 되는 시대예요. 그는 끝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가장 믿어온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 저는 그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저는 한 통의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제게 준 용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날 이후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과의 수업에서는 자연과 생태계를 주제로 다루며 우회적으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원 고갈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물의 흐름이 바뀔 때 지역 생태계에 일어나는 변화들,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또한 밤마다 기술단이 남긴 문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비밀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수 지도, 안전 기준, 채굴 기준, 협력 매뉴얼, 그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들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관하고 전파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마을이 다시 길을 찾게 될 때 그 방향을 비춰줄 등불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새로운 스크린에서는 매일 진룽광업 홍보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전후로 그 영상을 보며 중국은 우리에게 친구예요라고 따라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린 친구죠?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되묻습니다. 재밌고 선물도 주고 같이 놀아주는 친구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친구도 있죠. 그 말을 들은 한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 아이의 물음은 바로 우리 마을이 잃어버린 감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화려한 선물에 익숙해졌고 조용한 진심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교 운동장에서 뜻밖의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분수대 근처에서 싸우고 있었고 한쪽 아이는 내 아버지는 반대편이잖아. 너희 가족은 진룽광업 싫어하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급히 달려가 아이들을 말렸고 놀란 표정의 교감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한국팀이 다시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아빠는 그러면 또 쫓겨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삼촌은 진룽말 안 들으면 집도 못 지킨다고 했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머물렀습니다. 아이들 사이마저 진영이 나뉘고 그 갈등이 교육의 현장에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뿌리 깊게 스며든 이 균열이 단지 경제적 이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치관의 대립, 신념의 분열,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술단 시절 조영한 단장님과 매번 회의를 끝내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곳이었죠. 그곳에서 바라본 엘카디는 한없이 조용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킴이었습니다. 쉐이다.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요즘 나도 생각이 많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룽 사람들이 나한테도 눈치를 줘. 예전처럼 말도 안 걸어. 그저 알아서 움직이라는 식이야. 처음엔 우리를 설득했지만 이제는 명령만 남았어. 그 말에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제 오빠가 이제야 그 현실을 체감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떠넘겨서 미안하다. 너처럼 행동할 용기는 없지만 너처럼 지키고 싶은 것도 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한국기술단의 문서들을 펴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남겨진 주석, 손글씨, 도면 그 속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 이 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은 마치 과거의 한국기술단이 지금의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꺼내들 차례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고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다음 날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 몇 명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같이 공부해 볼래요? 예전처럼 물이 어디서 오는지,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그럼 다시 실험도 해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작은 예스는 제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걸. 진룽광업은 저의 움직임을 모를 리 없었고 그들은 분명 다시 개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단단해졌고 두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어떻게 함께 걸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요. 그리고 그 기억은 곧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태양이 무겁게 땅을 짓누르는 듯한 오후, 마을 어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선 공사 차량의 경적, 장비 소리, 안내방송이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몇 분 뒤 한 소년이 학교 교문을 뛰어넘어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광산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뒤를 따라왔고 교사들도 놀란 얼굴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교무실엔 이미 비상 연락망이 울리고 있었고 진룽광업 트럭 몇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막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채굴구역 A4. 그곳은 기술단 시절 가장 마지막으로 설계된 구역이자 이후 중국 기업이 설계 변경을 감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파괴된 갱도 입구 앞엔 중장비가 뒤엉켜 있었고 곳곳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절규, 분노, 비명, 탄식이 엉켜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17명. 그 숫자는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17명, 부상자 23명, 그중 5명은 중태. 그중 절반이 제가 알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진룽광업은 조사 중이라는 짧은 성명을 낸 채 사고 현장을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계약서 하나와 함께 보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돈도 그들의 상실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관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마을 어르신들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남긴 설계 기준을 무시했고 안전 교육을 중단했고 인원을 초과해 작업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이 있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명, 또 한 명씩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가 단지 저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용기에 보내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던 그곳. 한국 기술단이 철수하면서 남긴 물자들이 쌓여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먼지를 털며 구석을 뒤지던 중 나는 하나의 커다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한국기술단이 마지막으로 남긴 설계 문서와 교육자료, 채굴 안정화 매뉴얼, 긴급 대응 매뉴얼, 자원분포 지도 등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자 바닥에 테이프처럼 붙어있던 종이 한 장. 그 속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스스로 이 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한 드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은 작별이 아니라 기다림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완성하지 못한 여정을 저희 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년들 중 일부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기술도 기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해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엘카디 기술 자립 프로젝트. 전기는 제한적이었지만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야간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기술단이 남긴 문서를 해독하며 기초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지도 보는 법, 갱도 설계, 수분 보존 기술. 모두 하나하나 다시 익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대사관과 NGO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긴 이메일을 쓰고 스캔한 문서를 첨부하며 조용한 한 문장으로 끝맺었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도착했는지 언제 응답이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기다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번엔 쓰러진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돌 위에서 다시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분명히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엘카디 기술 자립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너무도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회관의 낡은 창고 안에서 몇 명의 청년과 저, 그리고 반쯤 찢어진 도면 한 장이 전부였으니까요. 우리는 테이블 대신 나무 박스를, 칠판 대신 벽에 종이 붙인 판넬을, 그리고 전기 대신 태양광 패널 하나에 의존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기술 용어는 낯설고 설계도는 복잡했고 자료는 모두 한국어였죠. 하지만 그때 한 청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한국 기술자 중에 저한테 한글 자음 알려주신 분 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 니은, 디귿.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앉아 하나하나 그 한글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번역기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억뿐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저희에겐 최고의 교과서였고 동시에 유일한 사전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청년들이 하나둘씩 마을 광산 구조를 직접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구조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는 이 부분엔 수맥이 있으니까 파지 않도록 표시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화는 작은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기술훈련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여성들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마을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하던 그날 저는 그 말이 마을의 진짜 지도자들에게서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즈음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간결한 문장이었습니다. 귀하의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NGO와 협의 후 곧 회신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들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히, 더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예전엔 그저 들려주던 이야기였던 기술 자립이 이제는 우리 손에 들린 설계도 위에서 천천히 형체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NGO 지구의 다리팀이 비공식적으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만든 임시 교재와 설계도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다 주민들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희끼리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외부인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공동체가 아닌 스스로의 미래를 그려내는 사람들. 그들의 방문 후 본격적인 재협력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한국 측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민주도 운영, 공유 의사결정, 지속 가능한 기술 이전, 그리고 엘카디 기술학교 설립 지원. 모든 항목에 대해 우리 마을도 의견을 냈고 문서에 서명할 때 처음으로 마을 대표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혔습니다. 이 변화는 외부에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가 파견을 예고했고 국제 언론에서도 중국의 일방적 계약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룽광업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점검, 공문, 위협성 안내문이 회관 게시판에 붙었고 저 역시 다시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회관 회의실에서 진룽 관계자가 저를 향해 허가 없이 외국 NGO를 만난 건 규정 위반이라 말했을 때 옆에 있던 하킴이 일어섰습니다. 그 규정, 우리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다시 함께라는 이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학교 교실에 들어서며 칠판에 적은 글씨를 아이들에게 읽게 했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방식, 우리의 미래. 그 단어들이 더는 구호가 아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진짜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NGO와의 접촉 이후 마을에는 다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변화는 과거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소리나 화려한 현수막이 아닌 종이와 연필, 조용한 대화, 그리고 한밤중 창고에 불이 켜진 풍경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회의에 나왔고 소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폐교된 창고를 도면 보관소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누군가는 농축산 기술도 같이 배우자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70대 노인 한 분이 과거 수맥을 따라 땅을 읽는 기술을 몸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적 어떻게 물을 찾았는지를 아이들 앞에서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려주셨습니다. 기계가 없어도 우린 땅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고 그 노인의 손길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같았습니다. 그 즈음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의 조영한 단장님께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신 여부도 모른 채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타이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쉐이다입니다. 여전히 엘카디에 있고 이 땅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간 도면과 문서를 우리가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쉐이다 씨. 기억합니다. 엘카디와 함께했던 시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편지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팀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에 있지만 이번엔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파트너십 모델을 구상 중입니다. 곧 공식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 메일을 받는 순간 저는 마치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안도감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먼 바다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다시 손을 뻗어준 것처럼 그 손을 잡고 싶은 본능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학교 회의실의 커튼을 열었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칠판에 다시 희망을 쓸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회관에서는 처음으로 진룽광업의 조약 재검토에 대한 공개 토론이 열렸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질문했고 왜 계약서에 이주 강제 조항이 있었는지, 환경영향 보고서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룽 측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진실의 요구는
국제 언론과 유엔 환경기구의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진룽은 더 이상 마을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조용히 당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억했고 배웠고 연결되었고 이제는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그저 마을의 수많은 기억과 목소리를 옮기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진짜 우리 힘으로.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조 단장님이 제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셰이다 씨, 우리가 이곳에서 만든 건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의 방식 하나를 함께 설계한 겁니다. 그 말이 마침내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되어 터졌습니다. 희망의 방식. 우리는 그 방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이제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엘카디 기술학교의 현판이 처음으로 세워지던 날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축제나 행사가 아니라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용히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우리가 해냈다는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죠. 학교 입구엔 흰 벽돌로 만든 간판이 걸렸고 그 위에는 아랍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엘카디 기술학교 함께 배우고 함께 지키는 공간. 개교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풍선도 무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옛 광산갱도를 복원해 만든 실습장이 처음으로 공개됐고 아이들이 만든 소형 태양광 발전 장치가 설치된 교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교실을 돌며 이곳이 어떤 공간이 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린 설계도, 우리가 쓴 교육 커리큘럼, 우리가 세운 학교. 그것이 이 마을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국기술협력단은 이번에는 조력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인프라나 장비를 주는 대신 교육자와 설계 조언자, 그리고 행정 컨설턴트로 함께했습니다. 단장 조영한 씨도 다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와 재회한 날 학교 옥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셰이다 씨, 이제 이 마을은 우리 기술단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당신들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초대받은 친구일 뿐입니다. 그 말은 저를 울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외국인이 아닌 우리 손으로 바꾼 첫 사례.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유엔 지속 가능 개발 기구가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는 연사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앞엔 엘카디 기술학교 운영 책임자라는 호칭이 붙어 있었고 연단에 서기까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교사였고 번역가였고 때로는 운동가였으며 어떤 날엔 외로운 투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뒤엔 다시 일어난 마을이 있었고 함께 싸운 주민들이 있었고 내 손을 다시 잡아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섰을 때 조명이 너무 밝아 관객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눈빛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더 빠른 길, 더 커다란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를 통제했고 분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실수를 인정했고 함께 공부했고 함께 걸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손쉬운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졌을 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엘카디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킬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수많은 날들의 무게를 내려주는 따뜻한 숨결 같았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국제사회는 엘카디의 사례를 지역 주도형 자립 개발 모델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진룽광업은 국제적 압박과 계약 검토를 거치며
철수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몇몇 사업권을 주장했지만 엘카디 마을은 이미 법적으로 공동운영 체계를 갖췄고 지역 거버넌스를 공식화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엘카디 광산은 주민 60% 한국기술협력단 40%의 지분 공동운영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운영 수익의 일정 비율은 마을 개발 기금으로 배분되고 그 기금은 교육, 보건, 여성 자립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에는 매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청년들 중 일부는 한국의 협력대학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육관도 새로 생겼고 마을 공터에는 주민들이 만든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그 벽화의 한가운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희망은 기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기억은 행동에서 완성된다. 이제 저는 다시 매일 아침 교실에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교탁 위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작은 날씨 모니터가 놓여 있고 아이들은 손을 들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외국 나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요. 어디든 갈 수 있죠. 하지만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은 이 마을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이들은 웃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엘카디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더 많은 자본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